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은 발제를 맡은 송채은입니다. 우선 NLP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과정을 살펴보고, 이 기본적인 모델 RNN부터 살펴보고, 이제 RNN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계점을 해결한 LSTM, 그리고 LSTM의 한계점을 해결한 GRU. 그리고 Seek-to-Seek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예고편 느낌인데, RNN의 응용 사례이기도 한데, 인코더, 디코더라는 구조로 트랜스포머의 예고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요일까지 CVCNN을 배웠죠. 그래서 복습할 겸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표를 준비해 봤는데, 일단 CV 같은 경우에는 배웠다시피 주로 픽셀 값 단위로 2D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반면 NLP와 RNN은 단어, 문자, 토큰 이렇게 1D 시퀀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특성은 이제 CV랑 CNN은 공간적 패턴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위치나 거리나 형태 이런 특징들을 추출을 해야 되고, RNN 같은 경우에는 단어나 문자기 때문에 이 단어들 간의 관계나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 문맥 이존 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학교에 갔다 는 말이 되지만 "갔다 나는 학교에."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섞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NLP랑 RNN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방식은 CV랑 CNN은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고, NLP는 순차적으로 앞에서 뒤로 시간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응용으로는 CV, CNN은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 있고, NLP는 기계 번역, 감정 분석, 음성 인식 이렇게 언어를 다루는 모델들이 쓰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NLP 모델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RNN은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초기 모델이고, 여기서 이제 장기 유전성 문제,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LSTM 모델이 만들어졌고, 아무래도 이 장기 유전성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구조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간소화하고자 하고 GRU를 만들어줬고, 텍투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RNN의 응용 사례이고 트랜스포머의 예고편이며, 약간 RNN 구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앞에 있는 게 인코더고, 여기서 입력 값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뭐 문맥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돼서 출력이 되는 뭐 이런 과정인데, 다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NLP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NLP란 무엇이냐?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약자로 자연어 처리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분야이며, 대표 예시로는 번역, 대본 작성, 감정 분석, 텍스트 요약, 그리고 챗봇 등이 있겠습니다. 챗봇이라 하면 이제 요즘 저희 많이 뜨고 있는 이 챗GPT, 제미나이 프로, 딥시크, 요즘 클라우드도 있는데, 이렇게 이건 챗봇을 넘어서 대규모 언어 모델로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신경망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을 하여 인간 수준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 가능하게 한 모델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LLM은 NLP 분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배울 트랜스포머, BERT, 생성 모델까지 모두 적용이 된 거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배워볼 건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를 하려면 컴퓨터가 제일 잘 아는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퀀스 데이터가 너무 길어지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이걸 한 번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보 손실 문제도 있고 계산량도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끊냐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워드 임베딩인데요. 워드 임베딩이란 단어를 숫자 벡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 표현이라고 sparse representatio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핫 인코딩입니다. 원핫 인코딩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의 인덱스 값만 1이고 나머지 인덱스 값은 전부 0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만 개의 단어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단어 첫 번째 단어 조합이 강아지라고 표현이 되면 그럼 이 첫 번째 숫자만 1이고 나머지 9,999개는 다 0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만약에 두 번째 순서에 있으면 두 번째 순서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으로 처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이 단어 개수가 많아질수록 차원의 개수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차원의 개수가 너무 커져서 cursive dimensionality라고 차원의 저주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 손실이 많아지고 그리고 계산량도 증가되고 메모리 사용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모로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직교성입니다. 원어딩 코딩에서는 각 단어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같은 단어는 1로 표현이 되지만 다른 벡터와의 유사도는 0으로밖에 표현이 안 납니다. 이렇게 수식을 보면 0이랑 1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 값이 아무리 어떤 수를 곱해도 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 간 의미 유사성이 표현이 불가합니다. 여기 예를 보면 더그랑 퍼피는 나름 유사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0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희소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제 고르게 되는 게 밀집 표현, dense representation입니다. 이거는 이제 word embedding이라고 하는데 일단 사용자가 설정한 값으로 단어 벡터의 차원을 작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128이라면 128, 256이라면 256으로 차원을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벡터의 차원이 단어 집합의 크기가 아니게 되고 인덱스 값이 0이나 1만의 값이 아니게 되면서 이 예를 보시면 이렇게 실수값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까의 문제의 차원의 저주와 그 orthogonal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월드 임베딩은 그래서 분산 표현을 이용하여 단어 간 의미적 유사성을 벡터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드 투백 워드 임베딩의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워드 투백인데요. 워드 투백은 여기 예시로 보면 아니 워드 투백은 일단 분포 가설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분포 가설이 무엇이냐? 비슷한 문맥에서 쓰이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가설을 가정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해 주는 게 워드 투백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 보면 The dog is running in the park랑 The cat is sleeping in the park가 있죠. 여기서 dog랑 cat가 중심 단어라고 생각하면 여기 주변에 있는 the is 그리고 여기 verb tense가 나오는 거랑 in the park가 나오는 게 다 동일하죠. 그렇게 되면 이 비슷한 패턴으로 인식을 해서 dog랑 cat는 word to back에서 비슷한 의미로 비슷한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은 비슷한 방향과 비슷한 힘의 벡터를 갖게 되고 비슷한 벡터 공간에 매핑이 되겠죠. 이 아래 그림을 보다시피. 다음은 이제 워드2백의 대표적인 학습 방식 중 하나인 C바오입니다. Continuous Bag of Words의 약자이고 이거는 주변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문맥에 가장 적합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엠베딩 기법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컴퓨터가 예측하고자 하는 중심 단어는 set입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input 레이어에서 주변 단어들이 원핫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이제 주변 단어가 fat, cat, on, the겠죠. 이걸 이제 input 값으로 embedding 값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행렬로 곱해져서 나오는 게 projection 레이어인데 여기서 이게 embedding 레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원핫 벡터들은 가중치 행렬과 곱해져 embedding 벡터로 변환이 되고 이 뜻은 뭐냐면 단어가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투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 벡터들은 평균을 합산하여 하나의 문맥 벡터, 컨텍스트 벡터로 만듭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체가 너무 안 좋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개의 단어 정보가 합쳐져서 이 문맥 속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라는 힌트를 담은 벡터가 이 문맥 벡터, 컨텍스트 벡터라고 합니다. 이 문맥 벡터는 이제 아웃레이어로 전달이 되어서 또 다른 가중치 행렬과 곱해져서 전체 단어 집합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단어가 중심 단어일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가 예측 결과가 되고 학습 과정에서는 실제 정답 단어인 세트와 비교하여 오차를 개선합니다. 그다음에 이 오차를 줄이도록 가중치와 임베딩 값이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단어 벡터들이 점점 의미를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킵그램인데요. 앞에서 C 바우는 주변 단어들로 중심 단어를 예측했었는데 스킵그램은 반대로 중심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여기 input layer에서 중심 단어가 원핫 벡터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심 단어는 xset이겠죠? 그러고 이제 그 원핫 벡터가 가중치 행렬과 곱해져서 하나의 인베딩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아까랑 형태가 비슷한데 그냥 이렇게 좌우 반전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가 인베딩 레이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또 가중치 행렬과 곱해져서 하나의 인베딩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즉 set이라는 단어가 이미 공간에서 벡터로 표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베딩 벡터는 또 다른 가중치 행렬과 곱해져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단어 사전 전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모델은 중심 단어 세트를 기준으로 주변 단어들이 될 확률을 각각 계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fet가 주변 단어의 확률이 뭐 0.78이라고 하면 cat가 주변 단어의 확률을 0.72 이렇게 등등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예측 확률과 실제 정답 벡터를 비교하여서 러스를 개선하고 이 오차를 줄이도록 가중치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모델입니다. 이제 비교를 잠깐 해보면 C바우는 아무래도 여러 문맥 벡터를 평균 내기 때문에 노이즈가 강합니다. 다만 학습은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beautiful, nice, delightful 같이 조금 희귀한 단어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높은 단어 표현에 안정적이고 문맥 순서 정보 손실에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킵그램은 학습이 느린 대신에 희귀 단어 표현에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브인데요. 워드투백이 주변 단어 문맥을 통해 단어 의미를 학습한다면 글로브는 말뭉치 전체를 통계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예시로 I enjoy flying, I like NLP, I like deep learning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같은 문장들이 함께 등장하는 빈도를 세어봅니다. 여기 예를 보면 이 co-occurrence matrix가 이 행렬인데 여기서 I like가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수는 두 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njoy deep과 like의 빈도수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co-occurrence matrix를 분해하면 그러니까 분해한다는 뜻은 matrix factorization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어의 각 단어를 임의적으로 잘 반영하는 밀집 벡터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워드2백이 개별 문맥을 예측하는 로컬 방식이라면 글로브는 말뭉치 전체의 전역 통계 기반 글로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거쳐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벡터화였고, 두 번째가 이 긴 시퀀스를 어떤 식으로 끊냐 이거였는데, 그 어떤 식으로 끊냐를 토크나이저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토크나이저는 텍스트를 단어 혹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전처리 도구인데요. CB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지 않았고 픽셀 단위로 필터 값을 막 이렇게 하면서 처리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NLP랑 RNN도 긴 문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토큰화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워드 레벨처럼 띄어쓰기 단위로 하면 굉장히 쉽겠죠. 근데 이게 매번 되지는 않는 이유가 줄임말 단어 내 띄어쓰기, 언어별 특징, 그리고 out of vocabulary라고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나올 때입니다. 뭐 예를 들면 we are in New York라고 합시다. 이걸 만약에 워드 레벨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게 줄임말이기 때문에 were보다는 we are로 두 가지로 두 토큰으로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뉴 따로 욕 따로 하면 이 의미가 아예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별 특징 그리고 줄임말 단원의 띄어쓰기를 고려해서 토큰화를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RNN에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RNN은 시퀀셜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서와 이 순서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들 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게 시퀀스 데이터인데 여기 두 가지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시퀀스 데이터일까요? 바로 두 번째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특징을 보여주죠. 그래서 주택 A나 주택 C가 순서가 바뀌어도 이게 데이터들끼리는 각각 다 독립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이 데이터의 의미상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치만 이 오른쪽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시계열적인 데이터죠. 이 날짜별로 이렇게 적혀 있고 날짜별로 온도, 기온과 습도 이런 게 나타낸 건데 이걸 이제 바꾸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순차적으로 그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데 아예 데이터가 다른 의미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나온 게 RNN 순환신경망 모델입니다. 순환신경망 모델은 입력과 출력을 시퀀스 단위로 처리하는 시퀀스 모델이고 이전 단계의 출력을 현재 입력으로 재사용해서 시간적인 유전성을 학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억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예로 들면 책이 있죠. 책을 보면 이 한 페이지를 보면 그 페이지를 이해하려면 이전 페이지를 다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전 페이지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야 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런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RNN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RNN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게 shorthand RNN이라고 이걸 다 압축시킨 도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다 그냥 시간 순차적으로 다 나열을 한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인플레어는 입력층이고 순차적인 데이터를 각 시점별로 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처리할 때 단어를 토큰 단위로 쪼개고 이를 월드 임베딩 형태로 변환하며 입력으로 넣습니다. 히든 레이어, 인닉층은 아주 중요한 레이어인데요. 여기서 현재 시점의 입력과 이전 시점, 현재 입력이 XT고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HT-1인데 이걸 넣고 각각 가중치 확률과 곱해서 나오는 게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셀인데요. 셀은 이 초록 색깔 부분이고 메모리 저장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시퀀스 셀은 이제 세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반복되는 기본 단위인데요. 이 셀은 이전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인 구조로 기억하고 넘어가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를 처리할 때 이 행렬을 다 곱하고 선형 변환을 하고 결국 이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거치는데 이게 왜 하필 탄젠트 하이퍼볼리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렐루나 시그모이드나 이런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썼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제 장기 유전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나온 문제인데 렐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x가 음수값이면 바로 0으로 다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RNN 특성상 그 이전 정보를 기억해야 되는데 음수값이 다 0으로 되어버리면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랑 탄젠트에 대한 함수 그래프를 여기 보여줬는데 일단 시그모이드의 출력값은 0에서 1입니다. 그리고 탄젠트의 출력값은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이거를 이제 미분한 기울기 그래프가 아래에 바로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시그모이드가 포함할 수 있는 범위는 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한 이 정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 이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치만 결국 근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도 결국 기울기 소실 문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나중에 트레이닝이랑 LSTM을 얘기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층 아웃풋 레이어인데요. 아웃풋 레이어는 RNN의 마지막 단계 아웃풋 레이어를 살펴볼 건데 아웃풋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에서 생성된 히든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최종 출력 값을 변환하는 층입니다. 여기 수식을 보면 응립층의 가중치를 행렬을 곱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표현됩니다. 근데 보통 주로 사용되는 게 소프트맥스인 함수인데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소프트맥스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소프트맥스로 되는 이유는 주로 여러 개의 단어 중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가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RNN의 응용 사례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one to many가 있고 many to one이 있고 many to many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형, 비동기형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살펴볼 건 one to many이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image captioning이 있습니다. 이 사진 입력 하나를 넣어서 출력이 여러 개가 나오는 형태인데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뭐 문장들이 나오니까 토큰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출력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런데 many to one은 보통 감정 분석에 사용이 되는데 입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단위로 I feel so happy 이렇게 나오면 출력 값으로는 이 문장을 받아들이고 이 레이블 값 하나만 출력이 됩니다. I feel so happy를 보고 아 이건 긍정적이다 해가지고 이 긍정 하나의 단어만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many to many인데 여기는 동기형, 비동기형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인제 입력이 여러 개가 있고 출력도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고 동기형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1대 1 입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가 나오게 되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포스 태깅이 있습니다. 포스 태깅은 문장의 각 단어마다 폼사를 태그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델이어서 아무래도 출력과 입력이 1대 1로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many to many 비동기형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번역 모델을 쓸 때, 번역 태스크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시를 보면 영어로 I'm a student는 총 이렇게 나눠지죠. 그치만 이 번역된 문장은 총 3단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값과 출력값의 길이가 다르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뤄볼 seek-to-seek 모델인데 인코더와 디코더의 형태로 트랜스포머 기반인 그런 RNN의 응용 사례입니다. 자, 이제 RNN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어떤 파라미터를 최저값으로 찾을지부터 학습하면서 네? 아니, 최저값을 찾으면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RNN에서는 입력층이랑 은닉층이랑 출력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입력층 같은 경우는 입력층이니까 딱히 수식은 없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여기가 은닉층을 계산하는 식, 여기가 아웃풋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는 WXH, WHH, WHY입니다. WHH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WXH는 죄송합니다. 입력 벡터를 히든 스테이트로 변환하는 가중치로 현재 시점에 입력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WHH는 이제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히든 스테이트로 연결하는 가중치로 과거 정보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파라미터입니다. WHY는 히든 스테이트에서 최종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가중치로 패턴을 실제 예측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라미터 쉐어링인데요.
이 RNN에서 모든 시점마다 다른 가중치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RNN의 모델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그라미가 인풋이고 얘가 이제 셀 히든 은닉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뜻은 여기에 부과되는 이 파라미터 WXH, WHH, WHY 이 가중치들이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시간에 따른 패턴, 예를 들면 뭐 문맥이나 시계열 패턴을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과정을 살펴볼 건데 저희가 알고 있는 신경망 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스 계산으로 forward propagation을 할 건데 여기서 특정 WXH, WHH, WHY일 때 로스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하고 백프로게이션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에 로스 각각의 가중치들이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건데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식 이거를 그냥 대입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로스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우선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죠. 그럴 때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이 응립층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웃풋 레이어 여기에서 예측값을 구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식에다가 투입을 해서 그럼 구하면 로스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보통 아웃풋이 하나일 때만 해당되는 식이고 아까 응용 사례에서 말했다시피 one to many나 many to many인 경우에는 아웃풋 값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간단합니다. 각 시점별로 로스 평균을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그레디언트 계산, backward propagation인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WHY의 백프로게이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WHY는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죠. 그래서 현재 시점 그리고 이전 시점 이거를 가중치 행렬로 곱해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씌워서 이렇게 거쳐가는 식인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로스를 어떻게 구하냐 WH의 그레디언트는 로스 펑션에서 예측값 걸치는 그레디언트 이걸 곱하고 예측값에서 활성화 함수 거치는 그레디언트 그리고 ZT에서 WHY를 거치는 그레디언트 이렇게 각각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단한 이유가 여기 은닉층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WHY의 백프로게이션은 간단한데요. 여기를 보면 더 복잡한 식이 나오죠. 이제 WH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백프로게이션을 하는지 볼 건데 WHH는 사실 RNN의 핵심의 셀을 구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WHH는 이전 시점의 정보를 현재 정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고 이래서 이전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연결을 담당하는 현재 시점의 로스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까 WH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방향만 고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WHH 같은 경우에는 이뿐만 아니라 이 이전 값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점을 계속 반영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백프로게이션 식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가까이서 보면 조금 간단한 게 그냥 체인룰을 곱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알아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XH에 대한 백프로게이션 알아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백프로게이션 시퀀스를 따르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방향뿐만 아니라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다 이렇게 누적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 백프로게이션 식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합산을 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느낌으로 체인룰을 굽해 주시면 됩니다. 이따 예시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WHY는 이 부분이고 WXH 그리고 WHH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parameter update인데 앞에서 인제 로스 계산을 하고 forward propagation을 이용해서 로스 계산을 하고 back propagation으로 각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가중치 값을 실제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업데이트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적은 공식처럼 이 공식을 그냥 각각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건 이거는 학습률 learning rate라는 건데 이거는 설정하기 나름인데 이거를 잘 설정해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률을 너무 크게 설정을 하게 돼 버리면 발산을 하고 너무 작게 설정을 하면 너무 학습하는 데 오래가 걸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단계를 반복하면서 RNN은 로스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데이터를 점점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시는 그냥 그 딥러닝 수업을 들으면서 족보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 A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 사실 이거는 그냥 C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대입 하나하나 하면 되고 H 이게 결국 예측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이렇게 되면 Y1을 구할 수 있고 Y1부터 구하게 되면 H1이랑 Y1 구하면 H2랑 Y2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나오는 거고 파라미터 개수도 뭐 간단히 빨리 말하면 이 차원이 3 이니까 이 히든이 5 니까 5 곱하기 5고 이 입력층은 5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러고 이 바이어스는 또 이 히든 값의 차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산한 값이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계산 이것도 사실 그냥 진짜 xt랑 b가 0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이 응립층 구하는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가 날아가서 이렇게밖에 안 남죠. 그러면 이 식이랑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는 백프로게이션 문제여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고 일단 이 모델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가중치를 이렇게 곱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리고 인제 예측값 그리고 또 가중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인제 구하라는 게 얘죠. 이걸 직접 계산은 하지 말고 그냥 체인룰만 쓰라고 했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 로스 계산식은 아마 다 알고 있는 토탈 로스 식인데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각각 미분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총 3 개의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3 번을 더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이걸 각각 나눠서 계산을 하면 이 먼저 1 번 이 원이 WH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하나뿐이죠. 제일 간단한 그 식이어서 대충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게 답은 아니고 당연히 이걸 인제 생각을 하면서 곱해 주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음. 나오게 되죠. 이게 인제 1 번을 계산한 값이고 2 번은 이거는 요렇게 이거와 다르게 얘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두 번.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이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 패턴이 보이나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합산을 하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답지는 이따가 올려줄 수 있어요. 지금 글씨체가 너무 안 예뻐서. 이런 식으로 약간 뒤로 가면서 뒤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프로게이션 체인 룰을 적용을 하면 되고 인제 이렇게 계속 곱하다 보면 뭔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그건 인제 이 시퀀스 이 동그라미가 지금은 3 개밖에 없는데 이게 막 많아질수록 계속 곱하게 되면 0 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0 으로 수렴하게 되면 장기적인 과거 시점에 대한 모델이 학습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장기 이존성 (Vanishing Gradient Problem인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LSTM 모델입니다.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다뤄봤던 게 RNN이었잖아요. 기초 모델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백퍼레이션을 하다 보면 체인룰이 계속 길어져서 0 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래서 장기 이존성 문제가 생겼고 그 장기 이존성 문제가 우리 흔히들 아는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하고 이걸 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LSTM입니다.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로 이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형된 번역 모델인데 제일 다른 거는 이제 셀 스테이트와 3 가지의 게이트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셀 스테이트와 3 가지의 게이트가 추가되어서 중요한 정보를 오래 기억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바로바로 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 모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크게 forget gate, input gate, 그리고 output gates이 있고 이 RNN과 LSTM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LSTM은 이렇게 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인제
LSTM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트 간의 수식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 RNN과 같이 히든 스테이트는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새로 투입된 게 셀 스테이트입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느낌표 아니 물결이 있는 게 임시 셀 스테이트라고 캔디데이트 셀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든 스테이트가 아니라 임시 스테이트로 보내서 LSTM이 더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장기적인 정보를 보존하고 필요할 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셀 스테이트인데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돌아온 새로운 후보 정보입니다. 그래서 LSTM에서 장기적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긴 것들로 인해 장기 이존성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위에 이 세 개 forget, input, outp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forget은 이전 셀 스테이트의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 결정을 하고 약간 이름 따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input gate도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추가할지를 결정하고 output gate는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출력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업데이트 프로시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것도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게이트를 계산하는 거고 이때 이제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0과 1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 단계인데 이전 셀 스테이트와 새로운 후보를 합쳐서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어떤 정보를 버릴지 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는 최종적으로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 셀 스테이트 정보를 조절한 뒤에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히든 스테이트가 다음 시점 계산과 출력에 활용이 됩니다. 먼저 forget 게이트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수식을 보면 이 똑같이 입력 xt 그리고 이전의 시점 ht-1 를 가중치와 곱한 뒤 바이어스를 더해 선형 변환을 합니다. 그 결과를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씌워서 0과 1 사이로 얼마나 잊을지에 대한 망각의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ft 값이 만약에 0과 가까우면 그냥 이전 정보를 잊게 되고 1과 가까우면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라는 것도 사용이 되는 게 ft가 0에 가까우면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 1에 가까우면 문을 열어서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스테프는 인풋 게이트 계산과 캔디데이트 셀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건데 먼저 여기 input 게이트의 수식을 보면 여기도 현재 시점 xt와 이전 시점의 hidden state를 결합해서 새로운 정보 중 얼마나 반영을 할지 결정을 하는 값입니다. 일단 스텝 1에서 단순히 입력과 hidden state를 가중치와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한 뒤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똑같이 거쳐서 이제 여기서는 망각의 비율이 아닌 반영할 정보의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로 나오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강하게 반영한다는 뜻이고 0에 가까울수록 추가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다음은 캔디데이트 셀 스테이트인데 이거는 새롭게 생성된 후보 셀 값입니다. 후보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식을 보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쓰죠. 그래서 그 출력값의 범위가 -1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값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input gate는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하고 candidate cell state는 무엇을 반영할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LSTM의 핵심인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 스테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기억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경로입니다. 여기 수식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이 있죠. 첫 번째 항은 forget gate ft의 출력으로 이전 셀 스테이트 중 얼마나 잊을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전 셀 스테이트 ct-1 이거를 원소별로 곱을 해주면 보존할 부분만 남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항을 보면 여기서 input gate it의 출력으로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CT의 물결표 이거 셀 캔디데이트 스테이트는 이번 시점에서 추가하려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추가할 정보의 양이 결국 결정이 되고 이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더하게 되면 이전 기억에서 필요한 것만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필요할 만큼만 보강하는 최신 셀 스테이트로 갱신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 게이트 계산과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 계산이 있겠는데 먼저 여기서도 똑같이 xt 입력값과 이전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결합한 뒤에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선형 변환을 합니다. 이 결과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를 시키면 또 출력값이 0과 1 사이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보를 출력할지에 대한 비율이 나오고 앞에서 업데이트된 셀 스테이트 CT를 탄젠트 하이퍼블릭 함수에 통과시켜서 이 장기 기억을 히든 스테이트에 활용할 준비를 하는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웃풋 값 OT와 탄젠트 하이퍼볼릭 CT를 원소별로 곱셈을 하면 이 최종적인 히든 스테이트 HT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셀 스테이트 전체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이 아웃풋 게이트가 허용한 만큼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웃풋 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LSTM이 장기 기억에서 어떤 정보를 실제 출력으로 꺼낼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GRU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앞서 LSTM에서는 게이트도 3개고 스테이트도 2개였잖아요. 히든이랑 셀로. 그래서 다소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GRU, Gate Recurrent Unit인데 LSTM의 성능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간소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GRU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했고,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적은 메모리로 빠른 계산이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주로 되도록이면 비슷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GRU의 가장 큰 특징은 게이트가 2개만 있고, 셀 스테이트도 하나만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셀 스테이트는 따로 없고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셋 게이트, 업데이트 게이트,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셋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리셋 게이트는 LSTM의 아웃풋 게이트를 대신해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어느 부분을 무시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 RT 값이 마찬가지로 0에 가까우면 이전 정보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1에 가까우면 반영을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게이트는 LSTM의 forget gate와 input gate를 합쳐놓은 역할을 하는데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나 유지할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ZT의 값이 0에 가까우면 이전 상태를 유지하고 1에 가까우면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될 건 히든 스테이트는 LSTM의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캔디데이트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캔디데이트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셋 게이트가 적용된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을 이용해 새로운 후보 히든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이고
이 최종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게이트, 업데이트 게이트를 이용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게이트가 과거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적절히 섞어서 최종 히든 스테이트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가 또 결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초기 모델 RNN이랑 같지 않나?'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 RNN이랑 같은 구조를 띄우면 또 장기 이존성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식을 보면 장기 유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이 임시 히든 스테이트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히든 스테이트에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 이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비교를 해 봤는데요. LSTM이랑 GRU랑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LSTM은 크게 세 가지 게이트가 있고 GRU는 두 개밖에 없고 스테이트는 LSTM에 두 개가 있고 GRU는 하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LSTM의 구조는 복잡하고 파라미터도 많다. 그래서 GRU는 구조가 단순하고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도 적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LSTM은 장기 존성 처리가 조금 더 강력하기는 하다만 계산량이 많아서 학습이 느리고 GRU 같은 경우에는 학습 속도 빠르고 계산도 효율적이고 작은 데이터셋에도 적합하지만 세밀한 장기 기억 제어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따지면 LSTM은 장기 패턴 학습에 유리하고 GRU는 대부분의 태스크에서는 LSTM과 비슷한 성능을 띄우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세밀한 장기 기억 제어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Seek-to-Seek을 볼 건데요. 저는 맨 처음에 RNN의 응용 사례 중에서 매니투맨이 비동기형을 봤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통 번역 태스크에 쓴다고 했었고 그리고 인풋 값이랑 출력 값의 그 길이가 1대1이지 않고 다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길이의 입력과 출력 값에 이거를 컨트롤하려면 보통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사용이 됩니다. 먼저 인코더는 입력 문장의 토큰들을 순서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압축해서 컨텍스트 벡터로 만듭니다. 이 문장들을 토큰화해서 입력 값으로 받고 이거에 관해서 요약을 합니다. 문맥 벡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약 벡터를 보면서 이 디코더 부분이 출력 값을 예측해서 이 번역된 문장을 출력하게 됩니다. 인코더의 동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의 각 토큰을 임베딩으로 거쳐 벡터 형태로 변환되고 RNN 계열 모델, LSTM GR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수식은 이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입력 토큰과 함께 고려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전체 문장을 사용해서 요약한 게 컨텍스트 벡터이고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제 이 디코더로 넘어가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데 출발점이 됩니다. 이 디코더는 그래서 인코더에서 전달받는 저 컨텍스트 벡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단어를 예측하면서 새로운 문장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디코더 역시 RNN 계열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매 시점마다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 이전에 생성한 단어 그리고 이 수식을 보면 이전 시점의 단어, 컨텍스트 벡터 그리고 현재 히든 스테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최종적으로 이 번역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EOS 토큰은 End of Sequence라는 약자고 그냥 이 시퀀스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Seek-to-Seek 학습 과정의 두 가지 중요한 기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Teacher Forcing이 있습니다.
식투생 모델의 초기에 아 티처 폴싱을 알아내기 전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식투색 학습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학습 초기에는 디코더 출력이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 RNN 특성상 계속 그 출력값과 입력값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계속 그 에러가 똑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러가 누적이 돼서 결국 error accumulation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teacher forcing인데 teacher forcing은 디코더가 이전 시점의 모델을 예측값 대신에 정답 데이터, ground truth를 다음 시점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이 빠르게 수렴할 수 있고 학습 효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teacher forcing에도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시에는 항상 그 ground truth를 입력을 받지만 실제 추론 시에는 정답이 없고 모델이 이전 예측값으로만 입력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일치가 생겨서 exposure bias라는 게 생깁니다. 어, 그래서 이걸 또 완화하기 위해 생긴 게 만들어진 게 스케줄 샘플링이라는 것인데 스케줄 샘플링은 간단합니다. 그냥 학습 초반에는 마찬가지로 티처 폴싱처럼 그라운드 트루스를 입력을 하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모델 예측 값을 점차적으로 입력을 해서 정답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학습이 끝난 모델을 이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죠. 이때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출력 시퀀스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greedy search와 beam search라는 두 가지 탐색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greedy search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말 그대로 greedy, 그 아담과 이브의 사과 유혹이 생각나서 이 사과의 그림을 넣어봤는데 일단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매 순간 눈앞에 가장 좋아 보이는 젤리를 짓는 것처럼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하여서 출력 시퀀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작동 방식도 되게 간단합니다. 디코더가 첫 단어를 예측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단어를 이제 다시 또 입력으로 넣고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이게 이제 EOS, End of Sequence 토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단어를 찾게 되는 과정이고 이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고 계산 비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전체 문장에서 최적계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확률은 높지만 문맥에 어색한 단어가 선택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빔 search인데요. 이거는 greedy search의 단점을 보완해서 딱 하나의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후보군, 빔을 유지하면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또 작동 방식이 그냥 간단한데 그냥 디코더가 첫 단어를 예측하고 가장 확률 높은 K개의 후보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 K개는 이 K 빔 위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각 후보 단어에 이어질 다음 단어들을 또 예측을 하고 이전까지의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전체 후보 중에서 누적 확률이 가장 높은 K개만 다시 남기고 또 다시 탐색을 이어갑니다. 이걸 또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빔 설치의 장점은 더 나은 품질의 결과를 낼 수 있고 문맥 전체를 고려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계산 비용이 크고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greedy search는 빠르고 단순하지만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 않고 빔 설치 같은 경우에는 품질은 더 좋지만 계산 비용이 더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신 seek-to-seek 모델은 인코더가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 디코더를 넘겨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인코더가 있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요약을 해서 이게 또 다시 디코더에 돼서 이게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띄웠는데 이 리미테이션이 딱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컨텍스트 벡터 위주 문제인데 디코더가 오직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만 참고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력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압축 손실 문제인데
이건 특히 문장이 길어질 때 발생이 됩니다. 모든 입력 정보를 담아야 하는 작은 하나의 벡터에 다 담아야 되는데 문장이 너무 길면 다 담지 못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손실될 수 있어서 정보 손실 문제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attention mechanism인데 이건 이제 트랜스포머를 배울 때 가장 되게 중요한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디코더가 컨텍스트 벡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입력 시퀀스 전체를 가중치 기반으로 참고해서 딱 필요한 단어나 토큰에만 pay attention을 해서 이 정보 압축 손실과 단일 컨텍스트 벡터 이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tention은 결국 나중에는 디코더가 아니 그리고 그래서 이 개념이 점점 발전해서 RNN 자체도 쓰지 않고 트랜스포머로 구조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다음 세션이 아마 트랜스포머여서 약간 예고편까지 마쳤고 서머리를 보면 일단 워드 임베딩으로 컴퓨터가 언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벡터화 방법을 배웠고 벡터화를 하는 방법 중에서는 워드 투 벡, 시바우, 스킵그램 이렇게 예시가 있었고 인제 시퀀셜 데이터 순차가 관계가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RNN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인제 RNN 같은 경우에는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 생겨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게 LSTM이고 LSTM은 해결을 하면서 셀 스테이트와 게이트 3 개의 게이트를 통해서 인제 선택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삭제를 하면서 장기 이전성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이 구조가 다소 복잡해져서 성능을 유지하되 구조를 좀 단순화해 보자 해서 나온 게 GRU입니다. seek-to-seek은 RNN의 다른 응용 사례이고 보통 번역 태스크에 사용한다고 했고 인코더 하나가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이 돼서 디코더가 컨텍스트 벡터 기반으로 다시 출력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고 인제 이 긴 시퀀스에서는 정보 손실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attention mechanism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상 세션을 마치고 코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다들 코드를 열어 보셨나요? 일단 이 올려 드린 CSV 파일을 다운받고 여기 업로드를 해서 이거 경로 복사하기 해서 돌려봐야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는 돌아갈 건데 이 GRU랑 여기 LSTM 부분은 돌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 금리를 반영한 LSTM 기반 KOSP 종가 예측을 LSTM으로 해 봤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한국 경제 전반과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고 내리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KOSPI 종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단계적으로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계열적 분석, 시퀀셜 예측 기반의 모델 LSTM을 구축해 보았고 사용한 데이터셋은 일단 두 개인데 첫째는 이 기준금리 한국은행 ECOS 시스템에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끌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여기 이거를 인스톨하면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라이브러리를 통해 그 종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불러오면 약간 전처리 과정은 날짜 형식을 이렇게 변환을 했고 데이터를 날짜 기준으로 합쳐서 최종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데이터 프레임식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전처리 과정이고 정교화를 했는데요. 민맥스 스케일러로 정교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 정교한 이유는 기준금리와 KOSPI 종가의 값 크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모델 학습의 안정성과 수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교화를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시계열 예측 모델의 특성상 과거 일정 구간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야 해서 여기에 룩백 윈도우를 5로, 5일로 설정을 하여서 과거 5일치의 종가와 기준 금리를 입력으로 주고 다음날 종가를 맞추도록 이런 식으로 짰고 이거는 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 create sequence라는 함수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입력 X와 출력 Y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이고 이제 모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바로 설명을 하면 이 LSTM 구조를 이렇게 짰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짜긴 했습니다. 드롭아웃 레이어로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랜덤으로 20%를 그냥 버리는 그런 과정이고 이렇게 되면 과적합 오버피팅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LSTM 층도 똑같이 구성을 하였고 여기 유닛 50개를 사용을 했지만 여기 return sequence가 false로 해서 마지막 hidden state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레이어는 dense 1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종가의 한 값을 예측하는 그런 그 코드이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그냥 흔히 사용하는 아담을 썼고 손실함수는 MSC로 사용을 하고 학습 액폭은 20, 배치 사이즈는 32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측을 했는데 RMSC가 35.2였고 아니 70, 아무튼 꽤 잘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각화를 보면 예측값이랑 실제값이 굉장히 그래프가 유사하죠. 그래서 잘 나왔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좀 잘 안 된 거는 아마 그냥 경제적인 그 글로벌 금융 충격이나 뭐 이런 걸로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능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제 LSTM이랑 GRU 비교를 해 봤는데요. 아까 성능은 되게 비슷하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LSTM이랑 GRU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 봐서 일단 이 재현성 고정은 시드를 42로 고정을 했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맥스 정교화를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레이쇼를 0.2로 하고 검증은 10%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였고 여기서 동일한 조건으로 LSTM이랑 GR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LSTM이랑 GR을 돌려봤다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담이랑 MSC 썼고 여기서는 얼리스탑을 썼는데 이 에폭 100개를 다 돌리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 손실이 10폭 이상에서는 개선되지 않아 가지고 학습을 그냥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LSTM 학습을 한 부분이고 여기는 GRU 학습을 한 부분이고 같은 층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야 성능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성과 지표는 MAMC, MSC, RMSC를 썼는데 최종적으로 본 거는
RMSE를 받고 결국 더 좋은 모델은 LSTM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장기존성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단기적인 시계열 데이터보다는 좀 더 데이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LSTM의 성능이 더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